안녕하세요. 저 이민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보좌관 경력을 가진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보좌관에 관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좌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보좌관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지금 행정사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밑거름에는 보좌관을 성공적으로 잘했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관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보좌관의 경력이 바탕이 돼서 저같이 행정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대관 업무를 한다든가 김현장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각 그 뭐 필립 모리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 국회를 상대하는 대관 업무 담당자로 스카웃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청와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 보좌관이라는 자리는 그 세상 곳곳에 제네랄리스트, 슈퍼 제네랄리스트로 성장시키는 양성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좌관이 슈퍼 제네랄리스트다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도 얘기를 하지는 않은 건데 제가 국회에서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좌관이라는 직군이 어떤 매력이 있고 사회에서 어떤 필요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을 하나 둘 이제 풀어나갈 건데요. 오늘은 보좌관 업무 중에 이제 정무적인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좌관 국회를 들어오려면은 본인이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그 여의도 바닥을 헤매는 약간 꾼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 보좌관으로서 또는 정무 보좌관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점검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되냐면 정치를 얘기한다든가 정책을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사회적 리더 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을 적에 심장이 뛰는 설레임을 주는 거다. 그런 뭔가 적성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글빨이 있어야 됩니다. 문장력이 있어서 어려서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무슨 글을 쓰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 생각을 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글을 못 쓰는 사람은 계속 심부름만 하는 그 수행비서라든가 이제 아주 단순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회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웬만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온다면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 맛을 잘못 들인 다음에 국회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 인생을 성실하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장력이 있는지 분석력이 있는지 또 그걸 기승전결로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자기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도 의원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 주변의 위아래에서 뭐 공격하는 그런 것들, 그 어느 조직이나 이제 일반 직장에서도 관계에 대한 거,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다른 직장과 다른 거는 상사가 우리가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분들이 뭔가 인사를 하는데 좋은 평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은 하지만 내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비해서 국회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는 9명 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냥 한마디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어,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 후 재선을 해야 되는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에 부합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원을 안고 간다는 건 곧 자기가 재선 3선을 할 수 없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퇴사시키는 걸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어디 가서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인성이 좋고 다듬고 인내하던 상사의 위치에 어떤 사람도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좀 잔인하고 자기의 그 생각을 감추지 않고 아래 직원한테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인내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나 자신은 그런 거를 인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조언을 할 때 저랑 친한 친구가 압구정동에서 잘 사는 친구인데 그 아들이 이제 국회에서 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염려되는 거죠. 그 아들이 다른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내심이 부족한데 잘 견뎌냈을까?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퇴사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직장을 지금 못 구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5년, 10년만 버텨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다 할 정도로 많은 그 경험과 권한과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국회 보좌관인데 그렇지 않고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둔 다음에 다른 직장을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게 국회 보좌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보좌진 과정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도 그 학생들에게 자기 점검을 충분히 해서 자신 있을 때 도전하라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내심에 대한 것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일단은 실력으로 인정받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책 질의서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지역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후원금도 잘 걷어야 되고 의원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런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보좌관으로서는 의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착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되는 능력. 그게 이제 홍보 전략인 거죠. 이와 같은 국회 보좌진이 해야 되는 일은 정말 그리고 행사를 많이 주최하기 때문에 행사 이벤트 회사 사장이 돼도 될 정도로 행사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행사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많은 행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행사가 성공하는 거는 장소가 좋아야 된다, 강사가 좋아야 된다, 뭐 그게 아니라 참석자가 많은 게 인간이 꽃이다 라는 거를 저는 행사를 하면서 매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를 많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발적인 참석자를 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자발적인 참석자로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오도록 하는 거는 진짜 뭐 이명웅 같은 가수라든가 그렇게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행사를 할 때 동원을 한다는 말을 하죠. 너 10명 보내, 20명 보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보좌관에게 요구되는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턴으로 국회를 들어왔다. 근데 처음에 그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죠. 이제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죠.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정책이다, 지역관리다, 기자관리다 이런 걸 이제 나는 이거 뛰어넘었어, 이거 뛰어넘었어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누적해서 하고 나면은 진짜 대단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국회의 경력으로 인하여 저 국회에서 22년 보좌관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는 데에는 제가 그와 같은 수많은 경험과 능력을 정말 아픔 속에서 다듬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기획을 해서 할 때 정말 피가 마릅니다.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인턴이 들어와서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인턴이 들어와서 또는 뭐 8급 비서든지 정책 비서로 들어온 다음에 자기 자리,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걸 저는 인터넷 홍보에 역점을 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젊은 층이 경력이 많은 보좌진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또 행사를 하려면 동영상이 필요하거든요. 동영상을 한다든가, 또 의정보고 문서할 적에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작품 레이아웃, 물론 거기 내용이나 컨텐츠는 보좌관이 준비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출판 그 인쇄업자하고 하긴 하는데 이쪽에서 많은 부분을 백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인턴이나 비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잘해서 한 6개월 정도에 얘는 곧잘하네. 페북에 글도 잘 올리고 인스타그램 글도 잘 올리고, 또 의원님 행사 가면은 사진을 잘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잘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자기 지위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법안 발의. 법안 발의를 통해서, 법안 발의는 이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다, 그러면 현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현상이 그와 같이 벌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제가 우버 택시에 대한 타요 택시가 이제 그 사회적 니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그러니까 법적인 그 정책적인 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 갈등 요인이 되어 왔고, 지금 의사 데모, 이제 의료 대란에 있어서도 이로 인하여 의료 대란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문제, 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의사만 독점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침도 의사여야 되고 타투도 의사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한뒀던 그 사회적인 현상을 외면한 채 어떤 그 전문 직군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막아놨던 것이 의료 대란으로 이제 빗장이 풀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모를 통해서도 그런 사회적 변화와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법안 발의를 통해서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이나 비서들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에 왔을 때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법안 발의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국회에 근무한 사람은 이제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 것들이 새로 들어온 인턴이나 비서의 눈에는 이거 문제네,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더 발견할 수 있는 초기 살아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법안 발의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자기 존재감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정책 질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정책 질의를 준비하고, 또 정책 질의를, 근데 이제 정책 질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페이퍼에 아웃풋이 나와서 의원님이 회의장에 가서 발언을 할 때 그 질의서의 수준은 유치원 수준서부터 박사학위 소지자의 수준까지 굉장히 차등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량이 많은 사람이 문장 곳곳에 어휘력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문장력이 없다, 그럼 애초부터 난 기자 관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국회 안에는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되게 많으니까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신 없는 곳에 가서 실력 없음을 만천하에 알려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본인이 잘하는 거에 역점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이 있다든가 형이마오 해가면서 친화력이 좋다, 그러면 이제 기자 관리를 한다든가
지역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맞게 자기 자리를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책 질의에 있어서는 뭐 인사청문회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되는 핫 이슈가 되고 생중계가 되는 그런 곳에서 의원이 질의했을 경우에는 정말 대박과 쪽박의 경계가 되는 식으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50 청문회에서 스타가 돼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는 그 지명도의 그 첫 발을 딛게 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런 청문회에서 발언을 잘못한다든가 요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유튜브에서 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주홍글씨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잘못된 발언이 주홍글씨가 되기 때문에 그 질의서는 의원에게 정말 엄청난 그 자기 지위의 위치를 설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를 담당하는 거는 자기 점검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역할을 만들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한 정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회에 처음 보좌관 됐을 때 저는 정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국회 안에 있다 보면은 지역구에서 그 국회 방문을 위해서 오신 분들을 깃발 들고 뭐 여기는 뭐 본회의장입니다, 소회의장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잘해야 되니까 보좌관들 지역에서 이제 인지도가 높은 보좌관님이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정책을 하는 데가 좀 우위적인 위치고 저렇게 그 지역구 사람들 오면은 투어나 해드리고 지역구 관리하는 보좌관은 조금 낮게 생각하는 오만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게 되면서 지역 선거를 치르면서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 지역 관리를 잘해서 의원을 재선 3선 시켜드리는 정무보좌관은 4년 동안 놀아도 된다. 뭐 이런 극찬의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국회 안에서 정무적 역량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는 이제 보좌관이 2명이 있고 비서관도 2명이 있는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무를 주로 하는 보좌관이 있고 정책을 주로 하는 보좌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책 보좌관은 자주 잘려요. 그에 비해서 정무 보좌관은 의원이 20년을 한다. 그럼 20년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안이 없는 자리가 정무고 정책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만회시키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관 중에서 나는 정책 전문가야. 나는 뭐 국토위만 하는 전문가야. 보건복지위만 전문으로 하는 보좌관이야. 이런 분들은 자리를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그에 비해서 정책도 하고 정무도 해서 의원님 후원금도 모금하고 의원님 지인의 그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구 관리도 하고 기자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원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이제 정무보좌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또 보좌관을 지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정책을 잘할 거야. 이거에 역점을 두는데 정책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정무적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다음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고 국회 안에서도 의원님이 가장 많이 찾는 보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뭐 물론 그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사장님이 자주 찾는 임원, 사장님이 자주 찾는 부장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승진과 성공이 보장되는 사람이라고. 물론 설거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그릇을 깰 확률도 높기 때문에 꼭 100% 장담할 리스크는 안고 있는 거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국회 보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보좌관급 비서가 있고 비서급 보좌관이
있습니다. 비서지만 의원이 계속 불러대면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질문을 하게 되는 대상의 비서가 있는가 하면, 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은 멀쩡하게 달고 있지만 의원님이 하루 왼종일 안 부르는 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얼만큼 불려지느냐가 이제 그 불려지는 빈도가 그 내 자리의 안정화하고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무 보좌진이 의원에게는 더 많이 불려지는, 정책 보좌관은 회의가 잡혔을 때, 국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불려지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공한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도 잘하고 정무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아래 비서실도 장악하고 의원과의 밀착된 관계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무만 잘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아래 비서실을 장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무실을 이제 콩가루 사무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성공을 하고 어느 단계가 이제 보좌관 한 1, 2년 차 되면은 정책은 아래 비서관이나 비서가 한 거를 취합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정도를 하고 정무의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후원금 모집을 잘하는 보좌관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는 의원실에 앉아 있다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해결을 해드려서 그러니까 장애물을 치워드리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위법적 요소가 없는 거라면 가능하면 이제 많은 민원을 처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경우 저는 그분들을 다 파일링하고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의원님이 후원금을 모금해야 될 때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후원금을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후원금을 잘 모금을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자들 관리를 해서 일단 기자와 형님하고 해 가면서 이제 지내는데, 많은 보좌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기자를 그냥 술 잘 마시고 형님 아우만 하면 우리 의원의 기사가 많이 잘 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느 보좌관 중에 하나는 기자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카드비까지 져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권장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술이나 돈이 아니라 특종입니다. 특종 기사를 터트려서 자기 몸값을 키우는 게 기자들이 더 역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종을 터트리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기자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무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거에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보는 빈익빈 부익부로, 우리가 돈에만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정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돈이 시드머니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뭐 1,000만 원의 시드머니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1억, 10억 이렇게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도 어느 순간에 이민경 보좌관은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다 알 수 있어. 이런 식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보가 모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전화가 와요. 이 보좌관 그 얘기 들었어? 어느 의원실 리스트라는 게 있다던데 그 리스트 확보했어? 저는 몰라요. 근데 청와대에서 지금 요번에 어느 비서관이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 비서관이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전혀 몰랐지만 그분들이 이민경 보좌관은 정보의 허브고 정보의 보고다 라는 그러한 그 인식과 판단에 의해서 연락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서부터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그냥 우물가의 물처럼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지라는 게 있어요. 찌라시.
A라는 분이 저한테 찌라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떡도 나눠 먹어야 된다, 뭐든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다 보니까 그 정보도 뭐 아는 사람을 한 50명한테 쫙 뿌려줬어요. 이제 저는 항상 단체로 뿌릴 수 있는 그런 툴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50명, 100명한테 뿌리면 그 받은 50명, 100명이 또 고마우니까 또 하나를 보내요. 그러면 나는 졸지에 B라는 정보지도 또 생긴 거죠. 그럼 B까지 합쳐서 또 100명에게 보내. 그러면 또 C라는 사람이 또 고마우니까 보내요. 그런 식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정보지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았는데 정보지가 무려 4~5개가 저한테 보이는 거죠.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정보를 가장 중요시하는 기자, 대관 업무 담당자, 뭐 보좌관들은 이민경 아우 너무 고마워. 내가 한번 밥 한번 살게.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회에는 그 파견관들이 나와 있는데 국방부 파견관이 그때 당시 국방부 파견관은 이제 대령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도 정보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밥을 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보좌관님이 주신 정보지가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국방부 장관님이 굉장히 대령 입장에서 만나기 어려운 위치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는 이 대령을 이 이제 장관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각 의원실을 다녀야지요. 국회 안에 국회 안에 마당도 이동을 하느냐고 걸어 다니시지. 그럼 그 많은 시간을 그 높은 분하고 대화할 게 뭐 아들을 물어보겠습니까? 다른 동료 직원을 얘기하겠습니까? 굉장히 대화가 궁색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민경 보좌관이 주신 그 정보지를 갖고 얘기를 나눴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그 장관님께서 야 대령 진짜 좋은 정보 많이 갖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칭찬까지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스타를 다신 거예요. 별을. 왜냐 국회 파견관은 직급이 대령급인데 이분을 스타를 주신 거예요. 그 정보지의 위력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만사는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고 그 정무적 감각과 정무적 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는 주는 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좀 잘 나간다, 바쁘다. 그럴 경우는 보통 스케줄이 여러 개가 겹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 사람이 서너 명이 이미 있었다. 그랬을 때 과연 서너 명 중에 누굴 정할 것이냐? 누굴 정하냐면 이 사람이 밥값을 내든가 아니면 정보가 있든가 재미가 있든가 아니면 미래 비전에 도움이 되든가 뭔가 상대방이 나를 주는 게 있어야지 내가 그 여러 명이 겹친 일정 중에 하나를 모든 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나 만나자고 했을 때 나에게도 그와 같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밥을 살 능력이 있든가 정보를 줄 능력이 있든가 깔깔대고 웃을 재미있는 엔돌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든가 아니면 미래에 어떤 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든가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 감각과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 보좌진에 대한 여러 가지 22년을 경험했고 또 그 보좌관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비서협회 회장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지금 행정사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다 저는 보좌관의 경력이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보좌관이 되고 싶은 사람 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세세하게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정치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 또는 국회 보좌관 경력을 갖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